판사님, 전 벌금도 감옥도 뭐든 다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딱 하나, 제발 하나만 답해주세요, 저는. 민준아, 잠깐만 아빠가 어떻게든 해볼게. 울지 마, 제발 아빠가 있잖아. 오늘만 버티자. 우리 둘 오늘만. 창문 틈 사이로 하얀 입김 같은 찬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허름한 옥탑방 안에는 공기 자체가 얼어붙은 듯 고요했지만 좁은 방 한가운데에서는 한 아이의 숨소리와 젊은 남자의 떨리는 숨이 뒤섞여 나왔습니다. 방은 넓지 않았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나가 곰팡이 자국이 얼굴을 내밀고 있었고 한쪽 벽에 붙은 작은 보일러는 꺼진 지 오래인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창문 아래로는 오래된 전기장판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 누워있는 매트리스 하나가 이 방의 거의 전부처럼 보였습니다. 그 매트리스 위에서 젊은 아버지가 상체를 일으킨 채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마는 손등에 닿는 순간 분명히 뜨거웠습니다. 깊이 잠들지 못한 아이는 가끔씩 몸을 뒤척이며 낮게 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남자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방 한쪽 허름한 책장 위에는 텅 빈 분유통이 누워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종이봉투에 담긴 고지서들이 흩어져 있었고 봉투 겉면에 붉은 도장과 굵은 글씨들이 이 좁은 방의 공기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남자는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으려는 듯 아이의 머리카락을 계속 어루만졌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민준이었습니다. 아직 말을 하지 못하는 나이지만 배가 고파 울 때와 몸이 아파서 칭얼댈 때, 졸려서 보챌 때 내는 소리가 모두 달랐습니다. 남자는 그 소리를 거의 본능처럼 구분해냈습니다. 지금 아이가 내는 소리는 분명히 배고픔과 열이 섞인 소리였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재민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젊은 나이였지만 얼굴에는 벌써 세월이 서너 겹 더 얹힌 듯한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 며칠째 제대로 자지 못한 사람만이 가지는 흐릿한 동공, 입술 주변에 굳어버린 긴장. 그래도 아이의 눈을 바라볼 때만큼은 그 눈빛으로 모든 것을 버텨낼 수 있을 것처럼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방은 재민이 처음 얻은 자기 집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명 옥상 방이라 적혀 있었지만 옥탑방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허술한 구조였습니다. 여름에는 찜통 같고 겨울에는 냉동고 같다는 말을 집주인이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말이 농담이 아니었다는 것을 재민은 첫 겨울을 맞으며 뼈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곳은 그에게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시설에서 나오던 날 비닐봉지 2개에 전 재산을 들고 버스에 올랐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구나.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아파트 단지를 보며 그렇게 중얼거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때는 혼자인 것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서 더 두려운 밤이었습니다. 민준의 숨이 한번 크게 들이켜졌다가 길게 내쉬어졌습니다. 재민은 얼른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조그만 입술이 떨리는 듯 움직였고 속눈썹 주변에는 말라붙은 눈물 자국이 옅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손바닥으로 조심스럽게 아이의 볼을 감싸주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뜨거운 온기에 그의 가슴은 더 조여들었습니다. 자동이체로 빠져나갔어야 할 카드값이 나가지 못해 며칠 전부터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알바를 쉬는 동안 쌓인 밀린 공과금 고지서가 식탁 위를 뒤덮다시피 했습니다. 허리를 다친 이후로는 예전처럼 택배 물류센터에서 밤새 박스를 옮기는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약국에 들러 허리 보호대를 살까, 아이 기저귀를 살까 몇 번을 망설이다 결국
기저귀를 집어들었던 날도 떠올랐습니다. 분유통을 손에 들고 흔들어 본 것은 여러 번이었습니다. 혹시 모르는 한 숟갈이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뚜껑을 열고 스푼으로 바닥을 긁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통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바닥까지 긁힌 자국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재미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 옥탑방으로 첫날 이사 왔을 때 그는 같은 천장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민준이랑 나 둘이서라도 버텨보자. 그때는 그 말이 조금은 멋있게 들렸습니다. 지금은 같은 말이 너무도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밖에서는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가 옆집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래층 슈퍼를 하는 김노인은 종종 2층까지 올라와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안부를 묻고 가곤 했습니다. 밥은 먹었나, 애는 어디 있나라고 물을 때마다 귀찮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쪽이 조금은 덜 추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누가 오더라도 문을 열 자신이 없었습니다. 재미는 아이를 더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얇은 이불을 둘둘 말아 아이와 자신의 몸을 동시에 감싸며 숨으로라도 아이를 덮이려는 듯 코끝을 아이의 머리카락에 묻었습니다. 세제 냄새가 거의 사라진 오래된 빨래 냄새와 아이 특유의 달큰한 향기가 뒤섞여 들어왔습니다. 그 냄새 하나에 그는 어떻게든 이 밤을 넘기고 싶어졌습니다. 벽에 기대어 놓은 낡은 가방 안에는 통장 하나와 구겨진 영수증들, 그리고 한 장짜리 종이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 오른쪽 상단에는 비정규직 근로계약 종료 안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다니던 공장에서 허리를 삐끗해 병가를 냈다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을 받은 그날, 그는 그 종이를 한참 동안 손에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방에서 유일하게 새것인 물건은 아이 침대 옆에 놓인 작은 아기 바운서뿐이었습니다. 인터넷 중고 거래로 어렵게 구한 것이었지만 재민에게는 그 어떤 고급 가구보다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민주는 그 위에 누울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구겨진 이불 위에 누워있는 아이의 몸은 평소보다 더 작아 보였습니다. 시간은 점점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시계의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초침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아이의 체온이 조금씩 더 올라가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을 떠올리는 순간 그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진료비, 택시비, 약값. 머릿속에서 숫자가 줄줄이 떠올랐습니다. 한동안 생각이 엉켜있던 그의 눈이 어느 순간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 너머에는 아직 눈이 오지 않은 겨울밤 거리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 골목 끝까지 나가면, 조금만 더 걸어가면 하얀 불빛 아래에서 모든 것이 풍족해 보이는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제 가도 불이 꺼지지 않는 곳. 필요한 물건은 다 있지만 지갑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는 곳. 그곳이 머릿속에 떠오르자 그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안은 팔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고쳐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깊은 곳에서 아주 조용한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만 넘기면 된다. 내일은 일자리라도 구해보면 된다. 오늘만.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아이의 작고 뜨거운 손을 통해 올라왔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내일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 두 목소리 사이에서 재민의 눈동자는 점점 더 흔들렸습니다. 아이의 숨이 그의 가슴 위에서 규칙적으로 오르내릴 때마다 그 규칙이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불 속에서 손을 빼내어 아이의 작은 양말을 제대로 신겨주었습니다. 옷장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철제 선반에서 가장 두꺼워 보이는 겉옷을 꺼내어 자신의 몸에 걸쳤습니다. 문 앞에 놓인 밑창이 거의 닳아버린 운동화를 끌어당겼습니다. 이 방 안에 그대로 앉아 있는 것이 아이에게 더 위험한 일이라는 생각이 다른 모든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재미는 마지막으로 방 안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꺼진 보일러, 빈 분유통, 구겨진 계약서, 미처 치우지 못한 고지서들, 그리고 그 모든 가운데 작은 입을 벌리고 잠든 아이의 얼굴.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민준아, 우리 잠깐 다녀오자. 그 말이 이 밤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옥탑방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계단 틈 사이로 올라오던 겨울밤의 냉기가 이 방 안에 마지막 온기마저 끌어내리는 듯 했습니다. 재미는 아이를 품에 더 깊게 안았습니다. 이불을 한 번 더 둘러싸며 아이의 얼굴만 겨우 내놓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이가 깨지 않게 하려는 마음과 혹시라도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지 않게 하려는 마음이 동시에 그의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한층씩 내려갈 때마다 낡은 계단이 삐걱이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건물 입구를 막 나섰을 때 골목에는 이미 밤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가로등 아래로 연기가 희미하게 떠다니는 것처럼 차가운 공기가 눈에 보일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자동차가 지나갈 때마다 바람이 빠르게 골목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이 아이의 볼을 스쳐갈 것 같아 재미는 본능처럼 아이의 머리를 가슴 쪽으로 더 파묻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자 도로 건너편 저 멀리에는 익숙한 간판이 보였습니다. 붉은색과 파란색이 섞인 로고, 유리창 너머로 쏟아져 나오는 밝은 형광등 불빛, 늦은 시간에도 바쁘게 카트를 밀고 다니는 사람들의 그림자. 대형마트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현실과 정반대의 세계처럼 언제나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트에 가까워질수록 그의 심장 박동은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자동문 앞에 서자 센서가 그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문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싸는 순간 오히려 몸이 더 떨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내는 낮처럼 밝았습니다. 천장 가득 매달린 형광등과 눈부신 디스플레이 화면들, 귓가에 흐르는 경쾌한 광고, 음악, 행복한 쇼핑 되세요라는 안내 멘트가 반복되는 공간.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장바구니를 채운 채 오늘 저녁과 다음 주를 걱정 없이 계획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재미는 문 근처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자신이 입은 낡은 패딩과 운동화, 손에 쥐고 있는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장바구니, 품에 안긴 이불 쌓인 아이. 그 모습이 이 밝은 공간에서 얼마나 생경해 보일지 스스로도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오래 멈춰 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조금 숙인 채 매장 안내 표지판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유아출산 코너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으로 향하는 동안 통로마다 쌓여 있는 과자와 음료, 세제와 샴푸들이 그의 시선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를 안은 팔이 점점 저려 올랐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장바구니를 한 손으로 끌며 다른 한 손으로 아이의 등을 꼭 받쳐들고 걸음을 옮기는 그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의 눈에 짧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잠시 그를 쳐다보다가
다시 자신의 장보기 목록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유아용품 코너에 도착했을 때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서 있었습니다. 분유 진열대는 생각보다 훨씬 길고 높았습니다. 다양한 브랜드와 용량의 분유통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각종 할인 스티커와 사은품 안내 문구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를 처음 안고 병원에서 나올 때 간호사가 이 정도면 한 통으로 한 달은 충분히 먹일 거예요라며 건넸던 그 통이 이 진열대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재미는 손을 뻗어 분유통 하나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순간 그 무게가 예상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값 때문인지 책임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팔이 저려서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통을 뒤집어 영양 성분과 사용 방법이 빼곡히 적힌 라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글자들 사이로 가격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남아있는 통장 잔액이 계산되었습니다. 이미 마이너스에 가까운 수치, 카드 한도를 훌쩍 넘겨버린 사용 내역들. 어제, 오늘 번 돈으로는 이 통 하나를 온전히 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럼에도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자 손에서 통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분유통을 장바구니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빈 바구니에 딱 하나 얹힌 분유통이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기저귀 코너였습니다. 수많은 브랜드와 사이즈가 빼곡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신생아용, M, L 이런 글자 대신 눈에 더 먼저 들어오는 것은 큰 숫자로 적힌 가격표였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가장 작은 포장, 가장 저렴한 제품을 골랐습니다. 바구니는 금세 무거워졌습니다. 장바구니를 밀며 매장 안을 조금 더 돌았습니다. 시선을 돌릴 때마다 이곳의 모든 것은 너무 당연하게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 아이에게 어떤 간식을 사줄지 고르는 부모들의 웃음소리, 서로에게 이건 세일하니까 2개 사자라고 말하는 모습. 그 장면들은 지금의 그에게 꿈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계산대 쪽으로 방향을 틀 때 그의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계산대 위에는 이미 가득 쌓인 식료품과 생활용품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바코드 찍히는 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이 줄 끝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리자 그의 목 뒤로 땀이 맺혔습니다. 장바구니를 밀고 계산대 앞에 섰을 때 그는 습관처럼 뒷주머니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빈 지갑이 손에 잡혔습니다. 카드가 한 장 들어있기는 했지만 그 카드가 더 이상 무언가를 결제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순간 그의 시선이 계산대를 벗어나 출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셀프 계산대를 지나 자동문을 통과하면 바로 바깥이었습니다. 출구 근처에는 아무렇지 않게 카트를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바코드를 찍는 소리와 딸깍하는 문지기 소리가 뒤섞여 일상의 일부처럼 들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여러 장면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숨이 넘어갈 듯 울던 날 병원 응급실 문 앞에서 계산을 어떻게 할지 머뭇거리다가 뒤로 돌아섰던 기억, 카드 결제가 거절됐다는 알림 메시지, 그리고 방금 전 옥탑방에서 민준의 뜨거운 이마를 손으로 짚었을 때 느꼈던 절망감. 장바구니 손잡이를 잡고 있던 손에 힘이 더 들어갔습니다. 심장은 귀 옆에서 뛰는 것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 있으면서도 한 발만 옆으로 옮기면 출구로 향하는 동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차피 내일 아침이면 알바를 구할 수도 있다. 다음 달에는 조금 나아질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과
지금 이 밤을 넘기지 못하면 그 모든 내일이 사라질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충돌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조용히 한 발을 옮겼습니다. 계산대 줄에서 슬며시 빠져나와 장바구니를 끌고 출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자신의 대화와 물건 계산에 집중한 나머지 그의 작은 이동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동문 센서 앞에 섰을 때 문 위쪽에 작은 초록색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곧이어 문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바깥의 차가운 공기가 다시 한번 느껴졌습니다. 그의 발은 문턱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그는 일부러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습니다. 방금 전까지 계속 들리던 바코드 소리가 갑자기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꽂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님, 잠깐만요. 그 카트 계산 아직 안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의 발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마트 보안실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가 켜져 있었고 각 화면에는 매장 곳곳의 모습이 흑백에 가까운 색감으로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한쪽에서는 조금 전 그의 모습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분유와 기저귀가 담긴 장바구니를 끌고 자동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던 장면이 앞으로 뒤로 되감기며 오갔습니다. 책상 건너편에 앉은 보안 요원은 지친 표정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지만 단호함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재미는 그 말 하나하나를 제대로 듣지 못한 채 모니터 속에 자신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마치 남의 인생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관이 도착했습니다. 간단한 상황 설명과 마트 관계자의 진술이 오간 뒤 재미는 아이를 안은 채 지구대로 이동했습니다. 경찰차 안에서 민주는 낯선 분위기 때문인지 조용히 그의 가슴께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그의 옷깃을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지구대 안은 예상보다 더 바빴습니다. 한쪽에서는 술에 취한 사람이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분실 신고를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광등 아래 책상과 의자들이 빼곡히 놓여 있는 공간은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피곤한 공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재미는 한 구석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강지훈이라는 이름표를 단 경찰관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지훈은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아이를 한번 힐끔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여전히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꺼풀은 붓기로 인해 조금 부어 보였습니다. 지훈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잠시 공중에서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종이에 첫 글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주소, 직업, 가족사항. 그는 기계적으로 질문을 던졌고 재미는 마치 시험 문제를 외우듯 한 단어씩 대답했습니다. 가장 대답하기 어려웠던 질문은 가족은요? 라는 한 줄이었습니다. 재미는 잠시 말을 잇고 있다가 아이를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아들 한 명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지훈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조사가 끝나갈 즈음 지훈은 펜을 잠시 내려놓고 재민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호기심과 피로 그리고 약간의 연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서 작성을 마무리한 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잠시 사라졌습니다. 얼마 후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봉지 안에는 편의점에서 사온 작은 액상 분유와 뜨거운 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말없이 봉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특별히 다정하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먼저 먹어야 하지 않겠... 그 한마디에 재민의 눈가가 순간 붉어졌습니다. 그는 서툰 손길로 분유를 준비해 아이에게 물렸습니다. 민주는 울지도 않고 숨이 막히는 듯 급하게 분유를 빨아들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동안 재민의 어깨 위에 있던 세상의 무게가 아주 조금 옅어진 듯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조서에는 절도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적혀 있었고 마트 측은 원칙대로 처리해 달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우는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전했습니다. 일단 사건은 접수되었습니다. 마트 쪽에서 신고를 취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마치 판결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지우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어조였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 뒤에 약식 기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벌금이 나올 겁니다. 액수는 피해 금액, 전과 여부, 여러 가지를 보고 정해지겠지요. 벌금이라는 두 글자가 그의 머릿속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아직 나오지도 않은 액수였지만 그 어떤 숫자라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재민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지우는 종이 한 장을 꺼내 책상 위로 밀었습니다. 그 종이 상단에는 정식 재판 청구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약식 벌금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법정에 나가 판사 앞에서 직접 자신의 사정을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판사가 사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기회를 갖게 된다는 이야기. 지우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확실히 벌금이 줄어든다. 혹은 무죄가 나온다고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서류 몇 장으로만 판단되는 건 막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얼굴과 사정을 보고 판단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재민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서류 위에 적힌 글자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식 재판 청구. 처음 듣는 단어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글자에서는 한 번 더 설명할 기회라는 뜻이 느껴졌습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지우는 펜을 뒤집어 내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강요도 책임 회피도 없었습니다. 재민은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거두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재판이라는 단어가 주는 막연한 두려움, 법정이라는 공간에 대한 알 수 없는 공포. 하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저 벌금 고지서 한 장이 날아오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 더욱 깊은 구렁텅이로 떨어질 미래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조용한 지구대 안에 작은 리듬처럼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분유를 마신 뒤 다시 잠이 들 준비를 하는지 손을 오므렸다 폈다 하며 천천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동작이 재민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봐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아주 조심스럽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결국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려 글자가 삐뚤어졌지만 이름을 적고 날짜를 적고 마지막 줄에 서명을 남겼습니다. 서명을 마친 순간 그는 자신이 다시 한번 어떤 벼랑 끝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다른 벼랑이었습니다. 아무 설명도 못하고 밀려 떨어지는 벼랑이 아니라
적어도 자신의 목소리를 한 번쯤 내볼 수 있는 끝자락이었습니다. 지우는 서류를 받아 정리하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드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흔한 위로처럼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지구대 형광등 아래에서 들려온 그 한마디는 재민의 머릿속 어딘가에 깊게 박혀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지구대를 나설 때는 이미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골목길에는 인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고요한 어둠 사이로 가로등 불빛만이 노란 원을 땅 위에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아이를 품에 안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몇 달치의 불안과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온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품 안의 아이는 작은 입을 꼭 다문 채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빛은 보이지 않고 흐린 구름만이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속으로 짧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기도인지 어떤 대답을 바라는 것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그의 삶은 마트 보안실 문이 닫히던 순간과 지구대에서 서명을 하던 순간을 경계로 전과 후가 나뉘게 되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의 법원 복도에는 발자국 소리와 낮은 대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검은 법복을 입은 사람들, 서류 가방을 든 변호사와 검사들, 출입구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번호표를 쥐고 있는 민원인들까지 각자의 하루가 바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복도 끝 한쪽 벽에 붙어 있는 재판장실이라고 적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안에서 한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군더더기 없는 화장, 고든 자세. 손에는 몇 건의 사건 기록이 담긴 두꺼운 파일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이선영이라는 이름과 부장판사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복도를 걸으며 손에 쥔 서류철 안쪽을 한 번 더 훑어보았습니다. 사건 번호, 피고인의 이름, 죄명, 공소사실 요약. 하루에도 여러 건의 사건이 배당되는 탓에 그녀의 머릿속에는 늘 다양한 이름과 사연이 동시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한 사건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류철 사이에 끼워져 있던 배당 사건 목록에서 그녀는 무심코 한 줄에 시선을 멈추었습니다. 피고인 윤재민 죄명 절도 유아용품. 절도 사건은 흔했습니다. 생계형 범죄는 그녀가 재판 생활을 이어오며 수도 없이 다루어 온 주제였습니다. 처음 판사가 되었을 때 그녀는 그런 사건들 앞에서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법은 냉정해야 하지만 사람은 따뜻해야 한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이며 판결문을 썼습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나자 현실은 이상과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많아지고 시간은 늘 부족했습니다. 서류에는 피고인의 모든 사정이 다 담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류에 적힌 정보로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날 그녀를 멈추게 만든 것은 다른 문장이었습니다. 피고인 인적사항 아래에조차 그녀에게는 더 익숙한 단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출신 시립보호시설 늘봄의 집. 늘봄의 집. 이 이름은 오래전부터 그녀의 기억 한편에 박혀 있는 단어였습니다. 보고 싶지 않을 때도 기억하고 싶지 않을 때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덮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짧은 순간 동안 멀리 있었던 과거의 장면이 흐릿하게 떠올랐습니다. 손을 잡고 백화점 안을 뛰어다니던 작은 발소리, 엄마, 저거 봐요. 라고 부르던 맑은 목소리, 그리고 그날 이후로 들을 수 없게 된 그 목소리.
실종 신고서를 작성하던 날 경찰이 혹시 이 근처 보호시설에는 연락해 보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질문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그곳에 아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떠올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결국 며칠 뒤 한 보호시설에서 해당 아동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안도와 절망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없다는 말이 다행인지 더 이상 찾을 곳이 없다는 뜻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수십 년 동안 그녀는 분명 일부러 보호시설과 관련된 사건을 피하려 노력해왔습니다. 그것이 판사로서 옳지 못한 태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배당표 위의 글자들은 피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출신지로 적힌 그 시설의 이름은 그녀의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한 조각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선영은 혼자 트레이를 들고 자리를 찾았습니다. 다른 판사들이 모여 앉아 사건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테이블들을 지나쳐 창가 쪽 빈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식판 위에는 밥과 국, 몇 가지 반찬이 올려져 있었지만 그녀의 젓가락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에서는 누군가 형사사건의 피고인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책임감이 너무 없어요. 아이가 있어도 쉽게 버리고라는 말이 무심코 들려왔습니다. 그 말 자체는 일반적인 푸념에 가까웠지만 선영의 귀에는 유난히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트레이 옆에 놓인 사건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피고인 이름 윤재민, 그의 나이, 직업, 가족사항. 그 아래에는 부양가족 자녀 1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녀를 혼자 키우는 사람, 보호시설 출신, 유아용품 절도. 이 단어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서로 엮여 하나의 이미지로 떠올랐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누군가의 뒷모습, 마트 진열대 앞에서 망설이는 젊은 아버지의 얼굴. 선영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재판은 감정이 아니라 법과 증거로 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녀는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을 만든 것도 결국 사람이었고 그 원칙을 지키는 것도 사람이라는 사실이 요즘 들어 더 자주 그녀의 가슴을 치고 있었습니다. 퇴근길 그녀는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라디오가 흐르고 있었지만 어떤 멜로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 문득 옆 차선에서 아이와 함께 앉아 있는 젊은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손에 작은 과자가 쥐어져 있었고 아버지는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며 아이의 볼을 장난스럽게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아주 짧은 순간 동안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차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시선도 앞으로 향했지만 마음은 잠시 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서는 남편 최동훈이 뉴스 채널을 틀어놓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들어서자 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반갑게 일어섰습니다. 선영은 신발을 벗으며 무심코 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늘봄의 집 출신 피고인이 하나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그 말은 방 안의 공기를 빠르게 바꾸었습니다. 동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나이대는? 그 질문 뒤에 이어질 말들을 서로가 동시에 떠올렸습니다. 몇 년 전 경찰이 전해준 마지막 보고서, 여전히 발견되지 않은 실종 아동 목록.
그리고 그 목록 어디쯤에 적혀 있을지 모를 이름 하나. 선영은 곧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기록에 적힌 숫자를 떠올리려다 숨이 먼저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숫자 하나가 이토록 무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실 옆 작은 방 한쪽에 놓인 서랍을 열었을 때 안에는 잿빛으로 바랜 사진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그 앨범을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어린 남자아이의 사진들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 놀이터에서 모래를 쌓고 있는 사진, 노란 니트 조끼를 입고 어딘가를 가리키며 활짝 웃고 있는 사진. 동우는 그 사진들을 한 장씩 넘기다 노란 조끼를 입은 사진 앞에서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사진 위를 조심스럽게 쓸고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웃던 애가 그의 목소리는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선영은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보았던 얼굴이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기억 속에서 조금씩 벗어나려던 음영이 다시 선명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앨범 옆에 오늘 받은 사건 기록을 함께 올려놓았습니다. 두 개의 서류가 나란히 놓인 테이블 위에서 과거와 현재가 조용히 마주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몰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건 기록의 이름과 이 사진첩 속의 얼굴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게 되리라는 사실을. 법정 앞 복도에는 긴장과 피로가 뒤섞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무 벤치에 앉은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이곳에 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피해자였고 누군가는 피고인이었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어느 쪽에도 속하고 싶지 않은 목격자였습니다.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는 재민은 여러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익숙한 자세로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맞잡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사이에는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늘이 되기까지의 며칠 동안 그는 이 복도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여러 번 떠올렸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곳에 앉아보니 생각보다 더 좁고 더 숨막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의 옆자리에는 국선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양복에 서류철을 끼고 있는 그는 익숙한 듯 스마트폰 화면을 빠르게 넘기다가 종종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재민이 용기를 내어 무언가 물어보려 할 때마다 변호사는 바쁘게 걸려오는 전화를 받거나 다른 사건 관련 메모를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냥 재판장님께 죄송하다고 말씀하시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대기실에서 그가 했던 말은 그 한 줄뿐이었습니다. 사정을 길게 설명하는 것은 크게 도움되지 않을 거라는 암시 섞인 말에 재민은 더 이상 질문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법원 경위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윤재민 씨, 들어오세요. 그 한마디에 그의 심장은 크게 한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발을 떼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가 천천히 내쉬며 법정 안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법정 내부는 텔레비전에서 몇 번 본 것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높은 천장, 정면에 자리한 재판장석, 그 아래쪽으로 나란히 배치된 검사석과 변호인석, 그리고 한가운데 피고인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피고인석으로 안내받아 그 자리에 섰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실제로는 아무도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지 않았지만 그 느낌만으로도
그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잠시 후 법원 경위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재판장 입정하십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방 안의 사람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재민도 반사적으로 허리를 세우며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점점 더 빨리 뛰었습니다. 숨이 가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검은 법복을 입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이선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재판장석으로 걸어가 앉은 뒤 조용히 눈앞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사건 기록 위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사건 번호, 죄명, 피고인의 이름. 피고인 윤재민. 그 이름이 눈에 들어왔을 때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인적사항, 출신, 가족 상황. 출신 시립보호시설 늘봄의 집. 그 문장을 다시 보는 순간 그녀의 가슴이 잠시 멈추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떨림을 보이지 않으려 손을 판결문 위에 더 단단히 눌렀습니다. 앉으세요. 그녀의 짧은 말에 법정 안의 사람들이 동시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피고인석에 서 있던 재민도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그녀는 서류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종이에 적힌 글자들은 이미 여러 차례 읽어본 내용이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하나하나가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고인의 얼굴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무릎 위에서 서로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자세로 꽤 오랜 시간을 견뎌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선영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윤재민. 그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피고인은 고개를 드십시오. 법정 안의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지는 듯 느껴졌습니다. 재민의 어깨가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턱선이 드러났습니다. 긴장으로 굳어있는 입술, 하얗게 마른 입가. 이어서 콧등과 눈가가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마침내 그의 눈이 재판장석을 향해 완전히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이선영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젊은 남자의 얼굴이 오래전 사진 속에서 웃고 있던 어린 아이의 얼굴과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매, 코의 모양, 입꼬리의 방향까지 성장한 얼굴 속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비슷한 선들이 그녀의 시야를 가득 메웠습니다. 재민 또한 재판장을 바라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아주 희미한 기대도 한가닥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지도 모른다는 기대, 혹은 최소한 무관심하게 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바람.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맞닿았습니다. 법정 안의 다른 사람들은 그 순간을 단지 재판 절차의 일환으로만 보았을 것입니다. 판사가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하는 평범한 장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두 사람에게 그 순간은 전혀 다른 의미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선영의 가슴속 어딘가에서 오래전에 덮어두었던 문이 삐걱이며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설마라는 단어와 혹시라는 단어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그녀를 끌어당겼습니다. 재민은 그 시선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앞에 앉은 사람의 눈빛이 단순한 냉정함이 아니라 어떤 깊은 감정을 품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질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짧지만
긴장감 가득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이선영은 다시 한번 사건 기록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떨림을 숨기기 위해 그녀는 일부러 서류를 더 크게 넘기는 동작을 했습니다. 피고인에게 공소 사실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판사로서의 단단함을 되찾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흔들린 마음은 완전히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종이 위에서 피고인의 얼굴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재미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또 하나의 사건 번호로만 지나갈지 아니면 오늘 이 자리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시작점이 될지 모르는 갈림길 위에 서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직 알지 못하는 사이, 그리고 그녀 역시 확신하지 못하는 사이, 판결문 마지막 페이지가 넘겨지는 순간까지 재민의 귀에는 말들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담담하게 법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생계형 절도라고 해도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절도는 사회 전체의 신뢰와 연결되어 있고 최소한의 기준은 지켜져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국선 변호사는 익숙한 어조로 짧게 변론했습니다. 피고인은 보호시설 출신으로 현재 혼자 아이를 돌보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 범행 동기는 오직 아이의 건강과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점 그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말이 뒤따랐습니다. 말 하나하나가 틀린 것은 없었지만 재민에게 그 문장들은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는 소리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선영이 피고인석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피고인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재민은 습관처럼 죄송하다는 말부터 떠올렸습니다. 늘 그랬듯이 잘못했다는 말로 먼저 입을 막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려다 그는 스스로 그 단어를 삼켰습니다. 잠시 침묵 끝에 다른 말이 조심스럽게 올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잘한 일은 아닌 거 압니다. 목소리가 아주 약하게 떨렸습니다. 그냥 아이가 고열로 축 늘어져 있는데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잘못된 방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에는 그 선택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행동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정안은 고요했습니다. 누구도 울어달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말은 듣는 사람의 가슴을 서서히 누르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선영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듣고 눈을 떼지 않은 채 한 번 더 사건 기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는 언제나와 같은 법원 양식이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손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피고인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판사 특유의 단단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안쪽 어딘가에서 살짝 흔들리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다만 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재산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조금의 여운을 두고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이를 홀로 양육하며 범행 동기가 오직 자녀의 생존을 위한 절박한 판단이었던 점을 고려합니다. 또 그동안 별다른 보호 없이 살아온 환경도 감안하여 판결문을 다시 한번 내려다본 뒤 그녀는 조용히 선언했습니다. 벌금 30만 원을 선고합니다. 법정안 공기가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국선 변호사는 짧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검사는 고개를 끄덕인 뒤 별다른 말 없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재민에게 그 숫자는 여전히 큰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30만 원이라는 금액은 내일 당장 아이에게 먹일 분유값과 병원비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먼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벌어서 내겠습니다. 그 말 속에는 안도와 절망 그리고 이상한 각오가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은 차례대로 법정을 떠났습니다. 국선 변호사는 짧게 악수만 건네고 다른 사건이 기다리는 법정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방청석에 몇몇 사람들도 속삭임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자 법정 안에는 한동안 완벽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이선영은 재판장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 놓인 사건 기록이 마치 다른 무언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생계형 절도 사건으로 지나가 버리기에는 오늘의 장면들이 머릿속에 너무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류 맨 앞장을 넘겼습니다. 피고인 윤재민, 출신 시립보호시설. 단순한 문장 하나가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덧붙은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린 시절 길에서 혼자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보호시설에 연계됨. 당시 착의 노란 니트 조끼, 겉옷은 낡은 외투, 신발은 새 것으로 추정. 노란 니트, 단어 하나에 그녀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기억 속에서 어린아이가 양손을 들고 웃으며 뒤돌아보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백화점 조명 아래 조금 큰 듯 어깨가 덜렁거리던 노란 니트 조끼, 사진 속에서 늘 입고 있던 옷.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머릿속에서 오래전 날짜들이 떠올랐습니다. 실종 신고일, 경찰 기록에 적힌 시간,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시설 입소 날짜. 단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 숫자들이 이상하게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저 비슷한 기록일 뿐이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혹시라도 정말 그 아이일 수도 있다면? 이 질문이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재판장실로 돌아오자마자 컴퓨터를 켰습니다. 내부 시스템을 통해 예전 보호시설 관련 기록, 아동 입소 자료, 실종 보호 연계 기록들을 차례대로 검색했습니다. 오래된 데이터일수록 정보는 흐릿했고 빈칸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몇 줄씩, 조금씩 재민이라는 이름과 비슷한 환경의 기록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길에서 발견, 보호시설 연계, 당시 보호자 확인 불가,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되는 노란 니트 조끼라는 문장. 그녀는 마침내 프린터를 눌렀습니다. 서류가 프린터에서 배출될 때까지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떨렸습니다. 퇴근 후 집 거실 테이블 위에는 사진첩과 갓 출력된 서류들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남편 동훈도 말없이 앨범을 펼쳐들었습니다. 옛 사진 속 노란 니트 조끼, 서류 속 노란 니트 조끼, 실종일과 입소 날짜 사이의 짧은 공백.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마음이 쉽게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동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멈추기에는 뭔가 너무 많이 겹칩니다. 이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설령 아니라고 해도 여기까지 온 이상 그냥 닫아버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판결을 내릴 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긴장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 테이블 위에는 과거의 기록과 지금의 이름, 그리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관계가 얇은 종이 몇 장 사이에 겹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선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찾아가야 할 곳은 또 다른 법정이 아니라 오래전 아이들의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어딘가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이선영과 동훈은 아동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늘봄의 집이라는 이름의 시설은
이미 몇 년 전에 통합 폐지되어 관련 서류는 모두 시에서 관리하는 센터로 이관되어 있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복지센터 복도는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상담실이라는 팻말이 붙은 문 앞에서 그들은 잠시 숨을 고르다가 노크를 했습니다. 안에서는 젊은 사회복지사가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사정을 들은 사회복지사는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실종 관련 가능성이 있는 기록라면 오래된 자료를 찾아봐야 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오래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검색창에 늘봄의 집, 길에서 발견, 보호자, 미확인 같은 키워드들이 이어서 입력되었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상담실의 공기를 채웠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몇 개의 기록이 떠올랐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눈을 좁히고 모니터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여기 이 항목이 조금 특별합니다. 그녀는 프린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뽑혀나온 종이에는 희미한 회색 글씨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발견 경위 새벽 시간대, 주택가 인근 골목에서 홀로 서 있는 상태로 주민신고, 당시 차게 노란 니트 조끼, 낡은 외투, 새 흰 운동화. 발견 당시 매우 놀란 상태, 보호자 정보 없음. 임시보호시설 연계. 선영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노란 니트 조끼라는 글귀에 멈췄습니다. 당시 담당자분은 지금은 퇴직하셨군요. 사회복지사는 기록 하단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은퇴 후에도 아이들 소식을 궁금해하셨는지 연락 가능한 번호를 하나 남겨두셨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녀는 작은 메모지에 전화번호를 적어 이선영에게 건넸습니다. 복지센터를 나온 두 사람은 건물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늦은 오후에 햇살이 건물 벽을 비스듬히 타고 내려와 벤치 옆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동훈이 메모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 전화해 볼까요? 이선영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걸었다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말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진실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벤치 위의 공기가 조금씩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도시의 다른 구석, 또 다른 복지센터 건물 앞 벤치에는 재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지구대에서 받은 종이에는 한부모 가정상담, 주거지원, 긴급 생계비 등의 안내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중 한 곳에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사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이끌려 그는 한참을 걸어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입구 앞에 서자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을 열지 못한 채 건물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주는 유모차 안에서 조용히 졸고 있었고 얇은 담요가 그의 가슴까지 덮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담요 가장자리를 다시 한번 챙겨주는 것이 재민이 할 수 있는 전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유리문 안쪽에서는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손에 든 중년 남자, 아이 손을 잡고 상담실로 들어가는 엄마 고민이 담긴 얼굴이지만 어딘가 약간의 기대도 담긴 사람들. 재민은 손에 쥐고 온 종이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기초 상담 무료, 상담 후 제도 안내 가능, 긴급 지원 연계. 글자는 친절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자꾸만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도움을 받아도 되는 사람인가? 법을 어긴 사람인데 이런 데 와도 되나? 법정에서 판사가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은 비난만을 담는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사정을 끝까지 듣고자 하는 사람의 시선에 가까웠습니다. 한 번쯤은 나도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는 곳에 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아주 작게 생겼지만 문고리를 잡기에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벤치에 앉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스스로에게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단단한 결심 하나를 마음속에 조용히 새겼습니다. 언젠가는 꼭 저 문 안으로 들어가 보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날 밤 한쪽 도시에서는 복지센터 벤치 위에서 조심스러운 결심이 싹텄고 다른 쪽 도시에서는 작은 거실 책상 위에서 오래된 기록과 전화번호가 새로이 펼쳐졌습니다. 전화를 받은 은퇴한 사회복지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듣다가 결국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 아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 한 줄이 이선영과 동훈의 다음 발걸음을 정해주었습니다. 2개의 벤치, 2개의 밤. 서로 다른 장소에서 내려진 2개의 작은 결심은 아직 서로를 모른 채 같은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낡은 단독주택 골목 안쪽 작은 대문 앞에 2 사람이 섰습니다. 이선영과 최동훈이었습니다. 대문 옆에는 손으로 쓴 듯한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눌러주세요. 나이가 들어서 금방 못 나갑니다. 동훈이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안쪽에서 발소리가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머리를 단정히 묶은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선명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아동복지센터에서 연락받았습니다. 늘봄의 집 이야기로 오셨죠? 그녀는 자신을 한미라라고 소개했습니다. 오랜 시간 보호시설에서 일하다가 통폐합 과정에서 함께 퇴직했다고 했습니다. 작은 거실에는 오래된 소파와 책장,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아이들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색연필로 그린 집과 해, 사람들, 짧은 글씨들이 빽빽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도 가끔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누가 옆에 있어줄지 늘 궁금했지요. 한미라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선영은 준비해온 서류를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출력한 오래된 기록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기억하실까요? 미라는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발견 날짜, 장소, 당시 차기와 상태, 노란 니트 조끼, 낡은 외투, 새 운동화. 그녀는 중얼거리듯 읽다가 어느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기억납니다. 그 아이. 방 안 공기가 살짝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동네 주민이 골목에 혼자 서 있는 아이를 보고 신고했지요. 처음 봤을 때 무척 겁먹은 눈이었습니다. 울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서서 한 방향만 보고 있었어요. 누굴 기다리는 것처럼. 한미라는 그때의 아이를 떠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옷차림이 조금 특이했습니다. 겉에 입은 외투는 많이 헤어져 있었는데 안에 입고 있던 노란 니트 조끼는 꽤 좋은 옷처럼 보였어요. 신발은 새 것 같았고요. 아이를 오래 돌본 흔적이라기보다 어디선가 급히 옮겨진 뒤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을 삼키고 말을 이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어른의 선택이 개입됐는지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가 보호자 없이 홀로 남겨진 상태에서 발견된 건 분명했습니다. 이선영의 손이 서류 가장자리를 꼭 쥐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이름을 어떻게 붙여주셨습니까? 한미라는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가 달아 있었지만 모서리마다
조심스럽게 접힌 흔적이 있었습니다. 퇴직할 때 몇몇 아이들의 기록을 제 수첩에도 따로 적어두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찾으러 올지도 모른다는 마음이 들어서요. 수첩을 넘기던 그녀의 손이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골목에서 발견된 남자아이. 말수 적음, 눈빛 깊음, 입솥이 차게 노란 니트 조끼, 낡은 외투, 새 흰 운동화. 그 아래 작은 글씨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임시 이름 재민. 다시 피어나는 아이, 어디서든 살아남으라는 마음으로. 이선영은 조용히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재민. 눈앞이 잠시 흐려지는 듯 했습니다. 동훈 역시 수첩을 바라보며 손등으로 눈을 훔쳤습니다. 그 아이가 시설에서 자라는 동안 어떤 아이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동훈의 질문에 미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자기 얘기를 잘하지 않았지만 다른 아이들이 울면 먼저 다가가서 등을 토닥여주는 아이였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면 누구보다 먼저 그쪽을 돌아보기도 했고요.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분명 누군가 애타게 찾고 있을 거야라고요. 그녀는 한동안 말을 멈췄다가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언젠가 쓰일 날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사진을 한 장 받아둔 게 있습니다. 봉투 안에는 시설에서 찍은 듯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구겨진 셔츠 위에 가디건을 걸친 소년이 어색한 듯 웃고 있었습니다. 웃음은 서투르지만 눈동자에는 묘한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때의 재민입니다. 사진을 본 순간 이선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같은 얼굴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눈매와 입매, 웃으려 애쓰는 표정 속에 어디선가 재판정에서 본 윤재민의 흔적이 겹쳐졌습니다. 그 아이의 현재 이름을 알고 계신가요? 이선영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미라는 수첩 하단을 가리켰습니다. 퇴소 시 등록 이름 윤재민. 수첩 위 글자와 사건 기록 속 이름, 그리고 판결문에 적힌 피고인 이름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습니다. 방 안식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시설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받은 주소가 하나 있습니다. 행정 절차 때문이었지만 저는 혹시 나중에라도 연락할 기회가 생길까 싶어 따로 적어두었습니다. 한미라는 조심스럽게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익숙한 동 이름과 골목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선영은 그 주소를 읽는 순간 며칠 전 사건 기록에서 봤던 피고인의 주소와 겹쳐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조각이 이제 거의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한미라는 두 사람을 차분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늦었지만 따뜻한 어른이 되어주세요. 아이가 그걸 얼마나 바라왔는지 저는 곁에서 지켜봐서 압니다. 거실을 나서며 이선영과 동훈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분명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종이 위 기록을 눈앞의 사람과 연결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언덕 위 낡은 다세대 건물, 그 꼭대기 옥탑방으로 이어지는 계단은 좁고 가팔랐습니다. 걷는 동안 이선영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노란 니트 조끼를 입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한때는 매일 같이 꺼내보다가 어느 순간엔 너무 아파서 더 이상 보지 못했던 사진. 4층 계단참 끝, 철문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문 옆에는 덜렁이는 현관등, 그 아래에는 작은 종이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옥탑방. 그 단어가 이상하게도 크게 보였습니다. 동훈은 이선영의 눈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둘 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선영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다가 문 안쪽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이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구십니까?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약간 경계가 섞여 있었습니다. 윤재민 씨 댁 맞습니까? 이선영의 목소리는 가능한 한 차분하려 애썼습니다.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갔고 조금 열린 문틈 사이로 한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재민이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정장 비슷한 옷에 초조한 얼굴이었지만 오늘은 집안에서 입은 후줄근한 티셔츠와 피곤이 묻은 눈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눈매와 인매는 분명 법정에서 보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판사님? 재민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판사가 자신의 집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은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불길한 가능성이 순식간에 스쳤습니다. 혹시 제가 뭘 잘못? 그가 말을 잇기도 전에 이선영이 서둘러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벌금이나 재판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일로 찾아온 게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 법정에서의 말투와는 달리 훨씬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민은 문을 더 열어야 할지 닫아야 할지 순간적으로 갈등했습니다. 그러나 문 앞에 선 두 사람의 표정 속에서 비난이나 간섭보다는 설명하기 어려운 절박함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잠깐 여기서 말씀 나누셔도 됩니다. 재민이 한 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이선영은 작은 봉투를 열어 그 안에 사진을 꺼냈습니다. 노란 니트 조끼를 입고 웃고 있는 어린아이. 혹시 이런 옷 본 적 있으십니까? 사진을 건네받은 재민은 처음에는 대충 훑어보듯 시선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의 눈동자가 사진 한가운데에 멈췄습니다. 노란 니트, 목 부분의 단추, 조금 길게 내려온 길이, 손목의 짜임새. 머릿속 어딘가 깊은 곳에 묻혀있던 기억이 불쑥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였을 때 늘봄의 집 작은 옷장 안. 다른 아이들 옷과 섞여 있던 낡은 티셔츠들 사이에서 유독 버리지 못했던 노란 니트 하나. 이 옷. 재민은 본능적으로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그는 서둘러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선영과 동우는 복도에 남아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재민의 손에는 작은 종이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서 그는 무엇인가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색이 약간 바랬지만 모양과 짜임새는 분명한 노란 니트 조끼였습니다. 이 옷 늘봄의 집에 있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겁니다. 누가 처음 입혀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버릴 수가 없어서 나올 때도 같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낮아졌습니다. 그 순간 이선영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눌러둔 울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맞아요.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아이 옷이에요. 동훈도 벽을 짚으며 가까스로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번졌습니다. 재민은 눈앞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당황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그는 물어야만 했습니다. 이선영은 겨우 숨을 가다듬고 노란 조끼를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얼굴을 들었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 어디서 어떻게 보호시설로 가게 되었는지 들으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재민은 잠시 먼 곳을 보는 듯 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늘봄의 집에서 들은 얘기로는 새벽에 골목에서 혼자 서 있는 걸 주민이 보고 신고했다더군요. 그 전 일은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어딘가에서 울다 누가 데려간 건지
그냥 길을 잃은 건지 흐릿합니다. 다만 한동안 문이 열릴 때마다 뭔가를 기다렸던 기억만 있습니다.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긴 세월의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선영은 눈시울을 다시 한번 훔쳤습니다. 우리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마침내 한 줄을 꺼냈습니다. 당신을 오래전부터 찾고 있었습니다. 재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이 보호시설에 들어가게 된 정확한 경위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른의 무책임한 선택이 있었던 건 분명하지만 누가 왜 그랬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동훈도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경찰과 함께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가능한 보호시설 목록은 모두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단서는 하나둘 끊겼지만 마음속에서 당신을 찾는 일을 멈춘 적은 없었습니다. 재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시설에서 자라던 시절 양부모를 만나 떠나는 아이들을 보며 왜 나는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을까? 그 질문이 너무 아파서 어느 순간부터는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질문이 다시 떠오르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낯선 목소리들과 달라진 기운을 느낀 듯 아이가 이불 위에서 몸을 뒤척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어붙어 있던 공기를 조금씩 풀어냈습니다. 이선영은 눈물을 훔치며 재민을 바라봤습니다. 잠깐 아이를 봐도 될까요? 그녀의 눈빛에는 잃어버린 시간을 붙잡으려는 엄마의 마음과 새로운 손주를 처음 마주하는 할머니의 마음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재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옥탑방 안은 작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매트리스, 작은 테이블, 벽에 걸린 몇 벌의 옷, 구석에 놓인 유모차, 이불 위에서 울고 있는 아이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이선영은 조심조심 다가가 아이의 볼을 살짝 어루만졌습니다. 많이 놀랐네, 괜찮아요. 손길이 닿자 아이의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동훈도 가까이 다가가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은 묵묵히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를 혼자 울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날 좁은 옥탑방 복도에서 한 가족의 끊어진 시간이 조용히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날 며칠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옥탑방 복도에는 작은 상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옷가지 몇 벌, 오래 사용한 밥솥과 냄비, 시설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노트 몇 권,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넣어둔 작은 상자 하나. 그 안에는 노란 니트 조끼와 함께 지내던 아이들이 써준 짧은 쪽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인가요? 동훈이 상자를 들며 묻자 재민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가진 게 많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상자 몇 개에 자신의 지난 삶이 다 담겨 있다는 사실이 조금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상자들이 이제 전혀 다른 공간으로 옮겨간다는 생각이 낯설게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짐을 다 싣고 옥탑방 문이 마지막으로 닫혔습니다. 재민은 잠시 계단참에 서서 그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없이 불 껐다 켰던 작은 전등, 겨우 몸만 돌릴 수 있는 좁은 공간, 찬바람이 스며들던 창문. 수고 많았습니다. 옅은 목소리로 그는 자신에게도 이 방에게도 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새 집은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나무가 서 있었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다른 색을 보여주겠다는 듯 잎을 떨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바닥에는 온기가 돌고 있었고 집 안에는 은은한 국물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제가 살게 될 집입니까? 재민의 질문에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 기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 함께 살게 될 집입니다. 이선영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복도 끝 방 하나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기는 당신 방입니다. 방 안에는 새로 준비한 침대와 이불, 작은 책상, 옷을 걸어둘 수 있는 옷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커튼이 달려 있고 바닥은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너무 좋네요. 재미는 잠시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준비해 준 방이라는 사실이 가장 먼저 낯설었습니다. 바로 옆방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여기는 민준이 방입니다. 아기 침대와 서랍, 바닥에는 푹신한 매트가 깔려 있었고 벽에는 동물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건 다 언제 준비하셨습니까? 손주가 집에 온다는데 준비 안 할 수가 있나요? 동훈이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거실로 내려오자 식탁 위에는 따끈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 반듯하게 담긴 반찬들, 흰 밥공기. 앉으세요. 이선영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네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밥을 먹는 날입니다. 재미는 여전히 어색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주는 아기 의자에 앉아 손으로 식탁을 두드리며 웃다가 숟가락을 뺏으려다 실패하고 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무 많이 차리신 거 아닙니까? 재민의 말에 동훈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누군가 돌아오면 밥상을 줄이면 안 되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 믿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 오랫동안 이어져 온 기다림과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미는 조심스레 밥을 한 숟가락 떠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특별한 맛이라기보다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같이 먹는 밥의 맛이었습니다. 그는 수저를 든 손을 잠시 떨며 멈췄습니다. 괜찮으세요? 이선영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네, 그냥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하고 편하게 밥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서요. 그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눈가가 살짝 붉어져 있었지만 더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식사 내내 네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밥을 덜어주고 국을 떠주고 아이에게 반찬을 으깨서 건네주는 동작들 속에 이제 함께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 소파에 네 사람이 함께 앉았습니다. 민주는 장난감을 손에 쥐고 매트 위를 굴러다녔고 동우는 그 모습을 보며 연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선영은 아이를 안아 올려 볼을 맞대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웃었습니다. 재미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정말 내가 이 장면 속에 있어도 되는 걸까? 그때 이선영이 그를 불렀습니다. 재민 씨. 그녀는 아이를 토닥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를 뭐라고 부를지, 언제부터 어떻게 부를지, 그건 전부 재민 씨의 속도에 맞추고 싶습니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다만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이 집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곳이라는 것. 힘들어도 괜찮아도 그냥 같이 밥 먹고 쉬고 싶을 때 눈치 보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는 것. 그 말은 선언이라기보다는 조심스럽게 건네는 약속에 가까웠습니다.
재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부모님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익숙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도망치지는 않겠습니다. 아이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동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채워줄 겁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 공기는 더 포근해졌습니다. 문 밖 골목은 조용했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도 이 집 안에서는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재민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노란 니트 조끼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두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옷은 정체 모를 과거의 조각이 아니라 분명한 이야기와 사람들이 있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나도 드디어 돌아왔네요.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옆방에서는 민준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옆에는 이선영과 동훈의 조용한 발자국과 속삭임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끊어져 있던 인연이 이제 네 사람의 식탁과 두 개의 방 한 장의 사진 그리고 한 벌의 노란 니트 위에서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재민은 오랜만에 깊고 긴 잠을 잤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